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저번에 이어가지고 우리 2015년도 이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말 그대로 수익과 비용이 나타날 것이고요. 기타 포괄이익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미지급법인세는 부채고요. 매출채권은 자산이고 영업권도 자산이고 이익잉여금도 자본계정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원가란 말은 우리가 이자 비용 같은 걸 얘기한다, 그죠? 이자 비용 등을 얘기하는 거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1번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그냥 워밍업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죠.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 찾아봐라. 재무제표는 여러 가지가 5개가 있는데요. 재무상태표의 논점은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스탑 시점에 기간이 바로 나오죠. 포괄손익계산서는요, 일정 기간의 경성과란 말이 키워드가 됩니다. 일정 시점 아니고, 그죠?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죠. 이거는 변동을 준다. 이거는 일단 맞고요. 현금흐름표는 특정 시점에 현금의 변화를 보여준다. 특정 시점이 아니고 뭐예요? 플로우합니다. 어떤 기간, 일정한 기간. 그리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없죠? 시산표가 아니다, 그죠?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죠. 회계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직까지 쉽네요. 자, 회계거래의 정의는요, 우리 기업의 재산의 증감이 있는 거래, 즉 계약과 약속은요, 회계거래가 아니고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주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도난을 당하고 판매하고 현금을 지급하고 영업소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까지는 안 해요. 근데 임차를 현금으로 지급했죠. 재산의 증감이 있는 거고, 직원과 월급 200만 원에 월급 200을 줬으면은 회계처리 대상이지만 고용 계약만 체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회계 거래가 아니고 기록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개까지 기분이 페이스가 괜찮죠, 그죠? 네, 전회차에 보면 굉장히 좀 어렵게 난해하게 내는 부분도 있는데 1번, 2번을 기를 죽이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비품을 샀다 이 말이죠. 자산거래가 있고요. 차익권 상환을 면제받았다, 이 말은 결국은 채무 면제액이 될 건데, 요거 회계처리 보면 만약에 차익금이 있으면 차익금 100원 면제받고, 이거는요, 채무 면제 이익 있죠, 100원. 이게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죠? 수익. 그럼 요거는 부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수익이 증가되니까 어디에도 뭡니까?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답은 2번이고요. 현금을 출자받으면요, 당연히 현금이 자산이 늘어날 것이고,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면요, 당연히 현금을 들을 것이고, 이자를 현금으로 받으면요, 다 자산이 증가한다, 그죠? 네, 그래서 2번 회계처리는요, 우리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할만한데요, 그죠? 할만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로 계산한 단기 포괄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계산한 단기 포괄이익은, 이 단기 포괄이익이란 말은 결국은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단기 순이익하고요, 플러스 기타 포괄이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포괄 이익 같은 거, 손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감해서 얘기를 하면 손익이라고 해야 되네. 기타 포괄 손익을 이렇게
여기 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지금 주어지는 자료에 보면 증자란 말은 뭐예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건 자본이 뭡니까? 자본이 증가된다. 자본이 증가된다. 플러스 된다. 이 말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제시하는 자료에 보면 기초자산부채가 있고요. 기말자산부채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초자본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걸 통해서 기초자본은요. 기초자본이 있을 거고 여기 기말자본이 있겠다. 그죠? 여기에서 얼마가 지금 있죠? 증감이 됐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기초자본은 여기서 빼면 250만이 되겠습니다. 250만이 될 것이고 기말자본은 여기서 빼면 450만이 되겠다. 그죠? 즉 그러면 여기에 증가한 건 얼마란 말이에요? 증가한 건 플러스 200만 원이 뭔가 그죠? 자본이 증가했다 이거잖아요. 자본이. 이 자본의 증가액이죠. 그죠? 그럼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있죠. 포괄손익이죠. 포괄이익. 이익잉여금 있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포괄이익 같은 거, 이익잉여금 플러스 뭡니까? 기타 포괄이익이니까 전부 다 여기 이익잉여금, 포괄이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증자한금액 있잖아요. 그죠? 증자. 그러니까 정자가 50만 했으니까 결국은 이 포괄이익은 유추해보면 X의 금액은 바로 그죠? 150이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살짝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거 자본의 변동을 우리가 일으키는 요소를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까요? 6번을 보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이렇게 찾아보래요. 유동자산이 아닌 것, 분류되지 않는 것. 유동이란 말은 결국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유동의 구분법 자체가 보통 4가지가 되죠. 그죠? 그 4가지가 바로 여기 있네요. 첫 번째가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실현될 걸 예상하는 자산. 여기 있죠. 유동자산의 유동을 구분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1년 기준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요거가 또 두 번째가 되네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라는 말이 있으면요. 유동으로 구분하죠. 단기란 말.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보고 기간 후 그죠? 12개월 미만인 자산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정답은 그죠?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주기 및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소비할 의도가 없는 자산. 그럼 1년 내에 그죠? 안 된다. 그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유동자산에 구분하는 있죠. 우리 요건이 안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7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찾아봐라. 이 재무제표 요소가 결국은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수익도 있고 비용도 있다. 그런 거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옳지 않는 걸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이 자산의 정의는 통제와 유입이 되겠습니다. 유입. 그래요? 그 다음 부채는 의무가 되겠죠. 그죠? 유출, 이런 거 있죠? 유출 가능. 이런 것들이 좀 인식하고요. 수익은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에 따라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인식하고 이게 맞는 말이고, 비용은 반대로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에 따라 이걸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측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래에 그죠? 불확실한 부채에 대해서 제품 보정 부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채가 발생할 경우와 같이 자산을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말이 틀렸죠. 그죠?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한 비용을 측정을 해서
추정해서 합리적 특성에서 그 해당 있죠. 발생 연도에 비용을 하죠. 충당금 설정법을 하죠. 충당부채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발에 만약에 제품 보정비가 올해 예상되는 건 100원이라면 100원 잡고 여기에 장기 제품 보정부채 등 있죠. 이런 충당부채 이런 걸 잡아가 100원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 증가, 부채 증가 모델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채가 발생하면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인식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할만하네요. 그죠? 그렇게 큰 문제도 없고. 자, 차기 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계정은 우리가 이제 잔액이 있다는 말은 그 이후 기간, 올해 연도, 회계 연도 이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자산부채 자본은요, 항상 잔액을 이제 남겨서 그 다음 연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우리 이게 수익과 비용 있죠. 집합 소득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그죠. 이월되지 않고 그 연도에 소멸되는 거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은요, 자산이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다 잔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집합 손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바로 정답이 되는 아주 좋은 문제 될 것 같네요. 19번 보겠습니다. 질적 특성에 관한 얘기죠. 우리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바로 개념체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가 있죠. 회계 목적 자체가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보니까 이 유용하다는 있죠.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적 특성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가 기본적인 있죠.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 바로 우리 목적적 합성하고 충실한 표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차적인 특성 자체가 뭐 비교 가능성이랄지, 그죠? 비교 가능성이랄지, 검증 가능성이랄지, 적시성이랄지,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이랄지, 그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거. 적시성은 말 그대로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정보가 원할 때 줄 수 있는 능력 있죠. 그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이 말은 맞고요. 중요성의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회계 정보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회계 정보를 만들지 안 만들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중요성의 정보가 누락됐다. 중요성은 정보가 누락된 경우, 정보가 누락됐다고 하면 누락되더라도 별로 큰 영향이 없다라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고,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면 그건 중요한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 회계 처리 방법이 바로 우리 정교류 수정 손익 같은 거, 해당 정보가 정말로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면 그냥 가볍게 뭐예요? 단기 영업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고, 정말 그 정보가 누락했을 때 정보가 중요하다면요, 소급법에 따라 우리가 이익잉여금에 조정하는 회계처리 있죠. 뭐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비교 가능성은 말 그대로 서로 항목 간의 그죠?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특성인데, 이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으로 정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행토를 한다면 정보의 유용성이 그죠?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 독립된 다수의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이르게 될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한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충실한 표현은 뭐예요? 우리 충실한 표현은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 됩니다. 목적 적합성하고 대별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요. 충실하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면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재무 비율의 분석 자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유동하고 당사가 있을 거고, 뭐 재고의 정보를 주면서 매출원가,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회전율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재고자산 회전율이 뭔지를 모른다라면요, 이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무 비율은 항상 이 비율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요걸 지금 재고 회전율이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얘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유동비율, 당좌비율, 그 다음에 저번 회차에 우리가 풀었던 정상적인 영업주기, 거기에 사용되었던 있죠. 우리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그죠? 활동성에 따른 이런 지표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재고자산 회전율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죠? 활동성을 나타낼 때 재고자산은, 재고라는 건 결국은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재고가 팔리면 매출원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재고를 가지고 매출원가를 얼마나, 그죠? 냈는지에 대한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매출원가가 있다. 팔린 거. 그죠? 매출원가 팔린 거야. 여기 평균적인 뭐예요? 재고자산의 비율이 뭐예요? 이 율이 바로 이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해당 평균적인 재고로 얼마 정도에 있죠? 판매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죠? 비율 척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과연 몇 텀 돌았냐 이 말이죠. 몇 텀 돌았냐 이건데요. 그럼 여기에서 알아야 될 점은, 그러면 지금 매출원가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게 35만 원이라는 정보가 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그럼 뭐만 알면 될까요? 바로 평균적인 재고 있죠. 요것만 A라는 것만 알면 이 회전율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죠? 그럼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있죠. 정보를 이제 우리가 추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뭐냐면 얘들이란 말이죠. 얘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얘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동 비율이 뭔지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하고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이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뭐냐면 유동 부채로, 그죠? 우리가 여기에 유동자산 있죠.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를 갚을 수 있는 척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유동자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당좌자산이 있고요. 여기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재고자산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당좌 비율은 말 그대로 유동부채 중에서 당좌자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좌자산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평균적인 재고자산을 구해야 된다. 이거를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이걸 구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죠? 평균적이란 말은 기초의 재고와 기말의 재고의 있죠. 금액을 평균적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제시하는 자료를 가지고 요걸 추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지금 재고는 8만 원이다. 초에. 그리고 연말에 유동부채는 12만 원이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연도 말 현재 재무 비율 분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요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 연도 말에 250%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250%는 요걸 볼게요. 요걸 이렇게 보면 250%는 유동비율 250%는 그럼 유동부채가 12만 원이니까 결국은 이 금액은 추론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250%를 추론하면. 그러면 요 금액은 추론하게 되면 추론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만 원 맞나요? 아닌가? 맞죠? 그죠? 250% 이렇게 될 거예요. 추론해서 30만 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요 안에는, 그죠? 당좌하고 재고가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요 금액이 요렇게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요 금액이 되는 거고, 그럼 요 안에 있죠. 요걸 가지고 볼게요. 요 금액은 지금 보니까 200%래요. 그럼 200%는 여기에 유동부채가 120이니까 당좌 자산은 결국은 얼마라는 거죠? 요 안에 24만 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 당좌잖아요. 그죠? 여기 당좌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30만 원 안에는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30만 원 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있는 당좌 있잖아요. 30만 원 안에는 당좌 금액이 요 안에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24만 원이 있다는 거고, 맞잖아요. 여기에. 그죠? 당좌 플러스 재고니까. 그러면 결국 재고는 얼마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요거를 투영해서 하면 요거는 6만 원이라는 걸, 그죠? 여기 바로 뭐예요? 기말 재고라는 걸 우리는 재고 자산의 금액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있죠. 이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평균적인 뭡니까? 평균적인 재고 자산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평균적인 가중평이 2로 나누는데 기초가 얼마예요? 세우는 8만 원이고 기말은요 6만 원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여기 7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기초와 기말의 가중평균한 금액이 6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A가 얼마란 말이에요? A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평균적인 7만 원이 되는 거고, 이 횟수는요 7, 5, 30이니까 5회가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분석 같은 것들이 출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있죠. 많이 되죠. 꼭 2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요. 그래요. 이거를, 그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6가지 정도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유동 비율, 당좌 비율, 그 다음에 부채 비율,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그죠? 순자산 회전율 3개 알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걸 풀 수가 있는 거예요. 6개 정도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게 응용해서 풀 수 있으니까요.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출원한 문제니까 조금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